그 청송교도소라고 하는 곳인데 그 교도소에 두 BJ가 침투해서 들어갔어요. 거기를? 원래는 못 들어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나올 수도 없지만 거기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다. 함부로 들어가도 안 되는 곳인데, 그러니까 그 방송을 찍으러 들어간 거예요. 이 온라인 방송 진행자들이 오늘 새벽 교도소에 차를 타고 들어가서 생방송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소하는 지인을 데리러 왔다는 말에 경비 직원은 신원 확인 없이 초소문을 열어줬습니다. 두 개의 문을 지난 BJ들은 교도소 내부 접견실과 관사 등을 30여 분 동안 생중계한 뒤 왔던 경로를 따라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은 그 이미 벌써 감옥에 복역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아마 이제 미리 알고 있어서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건데요. 근데 이 경우에 그냥 벌금형이었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 이 방송을 또 자기들이 또 우리 나왔습니다 뭐 이런 사실 거 제가 정확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제 이 주제를 선택할 때 고민했던 점이 그런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다루어지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최대한 그 자세한 그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얘기 안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네. 그렇죠. 사실 관종한테는 오로지 관심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분명히 그 불법적인 건데도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2020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음주 운전을 하면서 생중계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음주운전을 하면서 유튜브 생방송을 한 40대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저 태어나갖고 음주운전 오늘 처음 걸린 겁니다. 예. 내가 방송 끼고 음주운전하고 왔잖아요. 예. 내가 깔끔하게 뭐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음주운전이라는 굉장히 사실 위험한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음주운전은 다른 무고한 사람들도 이 차와 사고가 나면은 그렇죠. 그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A 씨에게는 그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그 준법 운전 교육 40시간이 명령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 이제 이렇게 그 관종이 심하다 보니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들어간 이런 범죄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종류의 그 관종에 의한 범죄가 있냐면은 그 사이버 레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실 레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교통사고 나면은 달려오는 차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차를 얘기하는데, 여기 왜 레카란 말이 붙었냐면은 지금 한참 이슈가 되는 어떤 사건이 탁 뜨면 그걸 노려서 현재 이슈가 된 사건과 관련된 동영상을 재빨리 만들어서 탁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현재의 관심에 편승하여 많은 이제 클릭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급조하여 만들다 보니 뭐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고 이미 다 나온 거를 그냥 재빨리 짜집기 하는 정도를 만들 수 있을 뿐이고, 그거를 아주 자극적인 방식으로 뉴스를 포장해서 보여주니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슈가 된 사건을 짜깁기하거나 자극적 루머를 재생산하는 유튜버, 이른바 사이버 레카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악성 댓글 피해를 호소했던 유명 운동선수와 BJ 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다 관심이 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겠죠. 그렇죠. 이 시대의 관심이란 것이 돈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 시작은 단순히 뭐 좋아요를 받거나 이런 걸로 시작했을 수가 있겠지만, 돈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병으로 간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것이 그냥 새로운 게 없으니까, 사람들 관심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약간 또 주관적인 어떤 내용을 넣거나 심지어는 가짜 뉴스로 만들거나 이제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짜집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는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서 사회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제는 사실 그 쉽게 이 문제를 제가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가짜뉴스가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데도 규제가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보통 이제 가짜 뉴스라는 거는 일단 뭐 사실관계가 일단 잘못된 거지만,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실제로는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 개별 어떤 특정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사법 체계거든요. 현재로서는 사실 되게 규제하기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정신의학적으로 좀 위험한 관심병이 있을까요? 그 뮌하우젠 증후군 같이 이렇게, 뮌하우젠 증후군. 아예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자해, 뭐 심지어는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그 외에 없는 질병을 얘기한다던가 불행을 만들어내고 이런 경우들 되게 많이 하죠. 사실 이것은 아주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그 학계에서는 1950년대에 미국의 의사가 이런 종류의 그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증세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너무나 관심을 받기를 원한 나머지 거짓으로 꾸며댄다거나 주로 몸을 이제 막 상하게 한다거나 이제 이런 증세를 보이는 건데, 근데 이 뮌하우젠 증후군 가운데 아주 안 좋을 수 있는 케이스가 그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관심을 이제 끌어내는, 그러니까 자기를 상해하지 않고도 관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더 나아진 방법일 수도 있을 텐데 아주 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자신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멀쩡한 자식을 아프게 만들거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미국의 그 스피어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몸이 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장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는 그 아들을 키우는 과정을 SNS에 육아 일기처럼 쫙 올린 거예요. 아주 많이 열심히 올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막 응원도 해주고 뭐. 근데 결국에 이 아이가 한 5살쯤 됐을 때 결국 이제 죽게 돼요.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 부모와 자식 이 관계를 쭉 봐왔던 주위 사람들, 특히 병원이나 이런 데서 뭔가 석연치 않다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석연치 않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고 이제 부검도 하게 되고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은 그 치사량 이상의 나트륨이 검출이 됐어요, 몸에서. 근데 그런 정도의 나트륨은 그냥 뭐 웬만큼 먹어서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거의 나트륨, 즉 소금이죠. 소금을 독극물 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제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이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스피어스가 병원에 가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자꾸 다 토하고 그래서 여기 위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근데 검사할 때마다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병원을 전전하면서 계속 문제가 있다. 결국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 의사가 수술을 해서 관을 이렇게 위장에 직접 넣어서 연결을 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돼요. 그 아무런 건강에 이상이 없는 아이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관을 통해서 음식을 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있었던 그 한 며칠 전에 그 CCTV를 쭉 분석해 보니 이 엄마가 이 애를 데리고 화장실에 잠깐 갔다 오는데 뭘 했는지 모르죠. CCTV는 없으니까 그쪽에는. 그 이후에 애가 이제 서서히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밝혀진 바로는 바로 그 관을 통해서 그 소금물을 다량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넣은 거죠. 계속 넣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트륨 중독으로 이제 아이가 사망에 이른 거예요. 그럼 아이가 아픈 그런 것들을 계속 SNS나 뭐 이런 데 올리고. 그렇죠. 근데 아이가 일단 처음엔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에도 그 사진을 200장이나 찍었다 그러는데 사실 그 상태에서 그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슬퍼서 경황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거죠. 사실 이거는 진짜 끔찍한 거죠. How could a mother ever treat her innocent child in such a callous, inhumane, and calculating manner? Do you even realize the magnitude of your crime? It's a sentence of 20 years to life, 5 less than the maximum, 5 more than the minimum. 결국은 이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뮌하우젠 그 증후군이고 사실 이 뮌하우젠 증후군이 SNS를 만나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물 만난 고기가 됐다고 할까? 근데 이 사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적진 않더라고요.
The West Virginia mom, accused of injecting her son's IV with feces at Children's Hospital, is going to go to trial in August. These are pictures Candida Flutie posted on her Facebook page. They show her son in the hospital being treated for Hirschsprung disease. The Dallas mother, accused of subjecting her son to more than a dozen surgeries and hundreds of hospital visits, even though he was not sick, faced a judge today.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자원이 바로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끊임없이 그 여러분의 관심을 단 1분이라도 더 끌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바로 우리의 관심이라는 자원을 흡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이제 많이 빼앗기고 있죠. 관심을 자기의 통제를 벗어나는 정도까지 빼앗기기 시작하는데 언제나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그 뭐든 지나치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그건 참 좋은 일이죠. 사실 관심 받으면 기분 좋은 일이고 아까도 제가 가서 사진 찍어서 인별에 올렸지만 기분 좋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이 과해지면 범죄가 되고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법률은 뒤따라가는 속도가 조금 느리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처벌의 공백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공백이 아주 시간이 길거나 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부작용은 바로 사적 복수 또는 사적 제재라고 생각을 해요. 사적 제재는 정해진 사법 체계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또는 집단이 직접 처벌하거나 또는 처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흔히 아는 히어로들, 배트맨, 스파이더맨들도 사실은 정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행하는 사적 제재를 실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 사적 복수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생각 안 해볼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사실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접하실 거예요. 어떤 내가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좀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떤 글을 올리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요소를 써서 피해자와 가해자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응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신상털이가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어떤 공간적인 특성과 익명성이라는 무기가 결합돼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사적 제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도 또 사적 제재로 논란된 사건이 있었죠. 네, 사실 엠번방이 이제 너무나 어떤 그 사회적인 충격과 사람들의 공분을 샀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누군지, 이 범죄자들이 누군지 좀 궁금해했잖아요. 그런데 신상에 공개된 사람은 조주빈을 포함한 6명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그 가담자들은 공개되지 않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답답함과 어떤 갈증을 느끼고 있을 당시에 한 SNS 계정에서 그 신상 공개되지 않은 이 가담자들의 신상을 하나둘씩 올라오는 계정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뭐지? 하고 알아보니 이 SNS 운영자는 조금 더 키워서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 웹사이트가 바로 디지털 교도소라는 웹사이트였던 거예요. 성범죄나 아동학대, 살인 같은 강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생겨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생겨난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입니다. 성범죄나 살인을 저지른 강력범 90여 명의 이름과 사진, 혐의까지 자세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범죄자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의 한계를 느껴 신상 공개로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개인이 개설한 사이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이걸 설립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그 인터넷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온라인상에 박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 여론이 어땠나요? 그래서 댓글들이. 사실 당시의 어떤 분위기가 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서 놀랍게도 좀 반응이 뜨거웠었어요. 현대판 홍길동이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법이 못하니까 이렇게 개인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식의 여론이 있었어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도 사실은 그 막 자경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안 좋은 결과를 맺게 되잖아요. 디지털 교도소도 그런 문제점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한두 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사건이 대학생 하나가 디지털 교도소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로 아주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심장마비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대학생 A씨의 사진이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건 7월 중순. 지인의 사진을 누군가에게 보내 음란물과 합성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A씨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휴대전화 도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 측은 증거가 확실하다며 공개한 정보를 내리지 않았고 A씨는 지난 3일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결국에 이 운영자가 검거되게 됩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이미 본인의 어떤 범죄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베트남에서 검거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30대 남성 A씨는 오늘 오전 6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한 생각 없습니까? 숨진 대학생한테 한 생각 없습니까? 그 비슷한 사이트가 또 있었다면서요? 이것과 함께 좀 거론됐던 사이트였는데 배드파더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혼을 하게 되면은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양육하는 사람한테 양육비를 반드시 줘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법원에 판결을 받거나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양육비를 이렇게 안 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배드파더스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개설을 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그 디지털 교도소와는 다르게 얼굴, 이름, 직업, 직장 이런 것들도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딱 그런 것만 공개를 하고 비방의 댓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운영의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운영 방식을 보면 일단 제보를 먼저 받죠. 법원의 어떤 공식적인 문서를 통한 양육비를 일단 확인을 해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에게도 연락을 먼저 했다고 해요. 우리가 곧 너를 신상 공개할 건데 먼저 좀 잘 해결해 볼 생각이 없느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보가 왔는데 실제로 당신이 억울할 수도 있으니 지급했던 근거가 있으면은 보내보라. 이런 식으로 연락을 먼저 했다고 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결된 건이 930여 건에 달했다고 해요. 어떤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과정을 사실 무시한다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긴 한데 결과를 보면 속은 시원하긴 하네요. 일단. 그렇죠. 그럼 평가가 좀 달랐겠네요. 예, 그래서 이 단순 벌금으로 이제 끝내라는 식으로 검찰에서 약식 기소를 하는데 법원에서 아니다 이건 한번 판단받아 봐야 한다 해서 그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무려 15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구씨 측 변호인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구씨 측 주장을 청취한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판결을 냈고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가 난 줄은 잘 몰랐어요. 항소심에서는 또 바뀔 수도 있는. 네네.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이제 최근에 선고가 됐었고 항소심의 판결문을 좀 살펴보면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어떤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은 맞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맞죠. 자세하게 신상 공개를 하는 방식 이게 과연 올바른 방식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그 인격권과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너무 크다. 이런 취지로 유죄를 선고를 한 겁니다. 근데 아주 경미하게 형량을 줬습니다.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하거든요. 선고유예라는 거는 선고일로부터 2년 지나면 그냥 선고했던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일단 첫 번째는 무죄 선고가 됐었고 두 번째는 유죄가 됐지만 경미하게 판단되었다면은 이런 거를 공적화시키는 방법을
네. 이해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배드파더스 사건 이런 것들을 계기로 좀 바뀌게 되는 게 양육비 안 주면 출국 금지도 당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이제 박탈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는 매우 큰 영향을 준 겁니다. 그 자경은 확실히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예.